재밌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자와 함께하는 독자적인 책수다. 심용환 선생님과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역사적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심용환의 역사 토크. 오늘은 식민지 근대화론 수탈과 개발 사이편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책 만든 사람 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이 형 박태근입니다. 네, 심용환입니다. 네. 요즘 연일 바쁘시죠? 네, 매우 바쁩니다. 어떻게 바쁜 만큼 성과가 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뭐죠? 아니 뭐 방송에 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이, 당황스럽다. 네, 책을 팔기 위해서 나갑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정말 책 한 줄을 못 읽어서 이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3월 한 달 내내 책을 펼치지 못했다. 그 3월 한 달 내내 진짜 뭐 팟캐스트, 라디오, 뭐 방송 계속 나갔어요. 네. 이 목적은 사실 하나죠. 이 책을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목적인데 글쎄요, 연관이 되는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는. 그러나 기회가 오면 네네. 열심히 나가야 되는. 뭐 왜? 근데 오늘 주제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쵸, 이 판매 이제 위기가 되네. 이건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된 그 대중적인 그 확산 댓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네. 책을 쓰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논문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논쟁과 대중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쟁의 갭이 너무 커서 그렇죠.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경제학자하고 상대해요. 네. 그죠? 이 경제학자가 신망받는 경제사학자. 경제학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 사실 현실에서 제일 만나기 힘든 캐릭터예요. 한국사에서. 그렇죠? 성이 이 씨인 걸 봐서는 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신망받는 경제사학자. 아, 물론 이제 그 세계에서는 신망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이요? 네네. 근데 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아, 전혀 열리지 않으시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사실 한국사에서 되게 만나기 힘든 캐릭터는 분명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을 상정을 하셨어요? 사실 상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만났던 상대를 해서 구성한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어찌됐건 누군가는 역사적 관점, 누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논쟁으로 구성을 하면 너무 얘기가 엇나가고 독자의 판단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가상의 캐릭터 설정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좀 심각한 거고, 하지만 그래도 뭐 허수열 선생님이나 그래도 원래 경제사 연구하시면서 점점 좀 또 다른 질적 연구를 이뤄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뭐 나름은 괜찮았어요. 네. 쓰기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차라리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사람들하고 한번 맞짱 붙었으면 네. 차라리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분은 상당히 신망받는 경제사학자라서 그런지 입장이 상당히 좀 중첩되고, 그렇죠? 합리적이고 네. 소통 가능하고. 네. 네. 그게 우리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이게 이제 뭐 어떤 책을 안 읽는 독서 대중도 문제지만 이 지식인들이 사실은 자기의 팬덤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이론적 독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데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야사학자가 됐든 아니면 이제 이런 학계에 있는 교수님이 됐든 어느 정도의 명성만 딱 얻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 말이 다 옳다. 이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는 지식사회 모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경제학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논쟁이 또 쉽게 확산되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경험의 틀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접점이 있고 뭐 수학, 과학 같은 이제 자연과학의 영역이라든지 좀 정치학, 경제학처럼 조금 더 복잡한 틀로 들어가지 않고 그 학계에서 논의를 그냥 대중의 언어로 바꿔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논쟁들이 쉽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계의 논의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게 바로 대중 다수들이 참여해서 여론이 확산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제까지와 다르게 경제사학자가 등장하는데 이 경제사학자는 오랜만에 우리 포근이 형이 좀 이제는 뭐 이렇게 그 심 선생님하고 이렇게 꾸중 듣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역할인데 도입부 한번 좀 읽어볼까요? 교수님,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논쟁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대중의 이해와 학계의 연구 결과는 격차가 크다. 학술적 논쟁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사회적으로는 연구 성과보다 훨씬 과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이야기해보게. 사실 논쟁이 극단적이에요. 수탈이냐 개발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수준이죠. 전통적으로 역사학계는 일제시대에 자행되었던 억압과 착취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했다. 그렇죠.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되었다. 식민지시대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죠. 허허,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수탈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근대화가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식민지 기간은 억압과 수탈로 점철되었다고 배워왔고 이 역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물론이네. 억압과 수탈의 요소를 배제하고 어떻게 식민지 기간을 설명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일제가 무려 35년이나 지배했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식민지의 본질이 수탈이라는 것이 바뀔 수는 없지 않나요? 설령 인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고 심지어 생활 양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식민 통치의 목적은 억압과 착취, 그 이전에 지배와 피지배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요? 그건 그러네. 진짜 저는 연기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 우리 포근이 형님은 정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워 있어요. 딱 보면 그렇죠? 연기. 아니 너무 그 연극만 해서 하는 초기 연극 같은 근데 잘하잖아요. 어색하죠. 방송 들어본 분들 중에서 포근이 형 연기를 아주 높게 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했는데도 너무 잘한다. 어이구나. 이 논쟁만 극단적인 게 아니라 평가도 극단적이야. 심 선생은 그냥 책 읽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인정합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도입부에서 핵심이 그거 같아요. 수탈이냐 개발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게 뭐 사실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학습 이 과정에서 그런 토론을 이제 팀을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편을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정답을 어느 한쪽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수탈이면은 이쪽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 적, 뭐 개발이면은 편, 착한 쪽, 또 반대는 반대 얘기고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학교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건 학원이건 논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논지를 정해주고 편을 가르고 정보를 다 갖고 오라고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싸우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사실 논쟁에서 승리했다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거나 정보를 더 많이 내서 이기는 게 되는 거니까 어떤 중간에 타협점이나 생각의 교류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990년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학계에서 처음 이제 등장하면서 좀 불이 붙다가 네. 그 이후에 보면은 국정교과서로 인해서 다시 대중적인 관심과 이렇게 확산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국정교과서의 주창자였던 뉴라이트 쪽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시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 그들이 국정교과서와 함께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시 들고 나온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90년대 때 이 논쟁이 나왔었을 때는 그냥 이제 전공 내에서의 논쟁이었고 역사를 공부하거나
공교롭게 이제 저는 제 대학교, 그러니까 학교는 달랐는데 제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사학과에서 석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이제 수두룩한 논문을 갖고 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과가 좀 운동권과니까 저희 과는 여전히 마르크스 이런 거 운동권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무목적 저항, 예. 네. 대상이 없는데 돌을 던지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데 데모를 하고 이런. 그리고 전혀 자기들은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살면 안 사는데 마르크스를 이야기하고 이게 저희 되게 힘들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지식은 떨어졌는데 이제 친구가 쭉쭉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우리 과에서 배우는 통념과 좀 많이 다르고 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뭐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다 뜯어갔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 산림 녹화 과정 뭐 이런 것도 보면 일제가 다 산야를 배워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증적으로 찍은 사진 보면 이미 나무는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통념을 깨는 것들이 이미 90년대 때 나왔고 그게 무슨 합리적으로 논의를 했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때 한참 격렬하게 논란이 되더니 사실은 지속적으로 학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권력을 좀 등에 업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의지적으로 관철시키는 형태로 갖고 실제로 이제 이 뉴라이트 원래 경제사학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과서 포럼, 한국 현대사학회 같은 거 만들면서 권력과 결착하고 실제로 보면 뭐 대기업에서 하는 대학생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가고 특별히 연결된 건 이제 이승만 기념 사업 같은 것도 연결되고 이러면서 저는 학문적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선택했는가? 왜 학문적 성과 자체로 계속 논란과 논쟁을 벌이면서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력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들의 연구 결과를 타락시키고 왜곡시켰는가? 그건 저의 이제 첫 저서 역사 전쟁에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되셨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실제로 보면 그것이 박근혜 정부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네네. 하나의 뭐 절대 과제처럼, 그렇죠? 국정 과제의 제1순위처럼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학자들이 준비됐다는 듯이 각종 이제 행사나 주장들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식으로 이제 건국절, 뭐 이승만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돼서 주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교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80년대 때 연구를 해서 내놓은 90년대 초반에 나오는 성과들도 사실은 이 원래 굉장히 좌빨이잖아요. 극좌 쪽 학자들이 굉장히 뭐 사회 구성체론이라든지 아주 이론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전향을 하더니 또 이번에는 아주 오른쪽에 가가지고 또 아주 또 교조적인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일제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만 바라보고 그 위에다 이제 뭐 건국절 뭐 박정희의 완성론 이렇게 탁탁 연결시키는 과정이 저는 대학교 때 그게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가서 과의 형들이 내뱉는 말들이 너무 교조적이었고 철진한 교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네가 마르크스를 알아?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들, 뭐 영구혁명론, 단계혁명론.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집착하고 지금 얘기도 안 하는 것들인데, 근데 그런 교조성, 숨막히는 교조성이 전 이분들한테 여전히 느껴지는데 이제 교조성에다가 이제 그런 타락까지 좀 섞인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돈맛도 본 것 같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점이 조금 더 그 의아스럽고 좀 조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심지어는 뭐 오히려 이제 뭐 이게 민주 정부냐 99.9%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비민주적인 하나의 결과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99.9%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전에는 뭐 98%가 좌빨이다 이러더니 나중에 또 이제 반대하니까 99%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지 뭐 남한이냐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받았던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중적으로 확산됐던 관심을 가졌던 결정적인 거는 사실 이거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로 사실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학문 연구의 범위가 확 넓어지고 그때가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이 아마 성과였을 텐데 다양한 외서들이 막 번역이 되면서 이제 무슨 서양의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그 마르크스나 보고 같이 교조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제 서양의 어떤 아날학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의 연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야 역사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나? 심지어 무슨 그때 이제 무슨 생태사 같은 것도 처음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완되고 확장되어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고 또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아까도 허수열 교수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분 원래 이제 이쪽에 계시다가 바꾸신 분이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를 수량사적으로 입증을 한 사람도 나타나고 또 이제 역사학계도 그동안은 이런 부분이 좀 약했잖아요. 약했지만 이제 뭐 어떤 조선 후기 맹화론 같은 걸 포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또 담론도 만들어내면서 역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좀 생산적으로 하고 있었던 분위기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한순간에 이제 그냥 국정교과서랑 섞여버리면서 아주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타락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포근형도 얘기했지만은 왜 항상 이렇게 수탈이냐 개발이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논의가 이쪽에서 제기했던 논리가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까도 이름 나왔지만 이영훈 교수잖아요, 결국은. 이영훈 교수가 이제 조정래의 어떤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이제 전라남도에서의 농촌 수탈을 이제 까면서 이제 사실 좀 더 촉발이 된 건데, 하여튼 저는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 수탈과 개발이냐 하면 개발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수탈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수탈의 본질이 있다고 해서 개발적 요소를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 안에서 수탈과 개발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없는 무수한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생산적이고 합의적이고 토론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유효한 토론으로 나갈 수 있었던 기회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고 네. 사실은 이영훈 교수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라는 대중서를 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사람은 그게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다양한 어떤 교수님들이 쓴 역작 같은 한국 통사책을 보다가 사실은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한 이런 대학자가 어찌됐건 경제사학을 열었던 대학자가 이 정도 수준의 책밖에 못 쓰나 전 되게 그거는 속상한 기억이었어요. 네.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마 이렇게 현실 문제로 개입하는 순간 굉장히 유치해져 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 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재차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등장은 정말 유치찬란한 정도의 수준이 네. 정말 이거는 뭐 그 훨씬 더 떨어진 수준으로 지금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은 말 그대로 식민지에 대한 재검토의 그렇죠. 목적인데 이게 이제 대중 사이에 등장한 건 단계론인 거죠. 네네. 이게 진짜 웃긴 게 거꾸로 가는 퍼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박정희라는 완성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린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완성은 박정희다. 그가 완성했다. 그 완성을 했으니까 그 밑에 뭔가 이렇게 뒷받침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그럼 이제 그럼 그 전은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전이 바로 이제 일제시대를 다시 봐야 되고 일제 때 우리가 친일파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기업가였고 그리고 일제시대 자체가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토대였다. 이게 앞뒤 너무 이거는 결과를 정해놓고 쓰는 답안지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게 한 몸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다음에 이 건국절과 이승만과 박정희 이런 부국 게 뭐 이런 이번에는 한 몸으로 다 등장한 맞죠. 거로 네, 저희들은 그 자체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오늘 논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8.15 건국절에 대한 그 주장 이것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들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면서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주창했는지.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건국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닌데. 그렇죠. 네. 편하게 썼던 단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강연하다가 뭐 하다가 그때 건국은 한 다음에 제가 이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도 다 웃고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고 완전한 우리의 자력적 해방도 아니었기 때문에 였고 분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또 좌우익의 대립 그 안에서 어떤 좌익 세력의 몰락 또 이제 양심적 우익의 몰락 속에서 이제 친일파 한민당 이승만이라는 희한한 야합의 결합 속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역사를 통째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잖아요. 더 넓게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일제시대 자체를 아주 단순한 어떤 근대화의 기초 시간으로 보게 되고 그럼 그 근대화의 기초를 누가 경험했느냐
되느냐? 결국 친일파들 혹은 이제 그 시대 때 산업 노하우를 가진 뭐 지주나 어떤 그런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과 조인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파편적 논리를 만든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제가 다른 책 얘기긴 하지만 헌법의 상생력 책을 쓸 때도 속기록 다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옹호했던 사람이 이승만 본인이에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전쟁 배상에 끼려고 할 때도 계속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의지해서 계속 국제법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면 유일하게 그래도 중화민국이 이제 순원 때도 그랬고 장제스 때도 그랬고 이제 임시정부를 승인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이게 마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게 이인호 이건 막 실명을 막 얘기하고 싶어진다. 근데 막 이인호, 박지양 뭐 엄청 많잖아요. 저 누구야? 저기 권희영, 이명 이런 사람들이 마치 되게 해방 공간에서 좌익 날라가고 김구 날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렇게 이승만 한민당 친일파 이렇게 딱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준하 같은 사람들이나 이시영 선생 같은 사람들 보면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님 비서실장이었는데 해방 공간에서 다 이승만 편 들었거든요. 이시영 선생도 굉장히 완고하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한 라이벌이었지만 이분도 다 이승만 편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보통 오늘날 김구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단에 반대했다고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양심적 우익 세력들도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가 김구가 아닌 이승만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건국이라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도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화가 나네요. 사실상 보면은 그 당시 일제하에 지식인이나 독립운동가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당시에 대다수 민중들 들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독립과 새로운 나라의 건국. 이거는 사실상 제가 봐도 제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두 가지가 한 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리고 이제 문서나 기록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나라의 건국이라고 하는 게 독립 자체가 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네, 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미 뭐 임시정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당시에 강령이나 나중에 헌법 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들을 보면 이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 설계 이런 것들이 한 몸으로 돼서 굉장히 많이 진전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소왕이 40년대 때 일제 식민 지배가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면서 첫 번째 원인을 경제적 파멸이라고 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들의 대화를 보더라도 왜 일제가 실패했냐? 경제적 파멸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무능했다. 근데 저는 참 이거를 보다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허수열 교수가 이제 다른 책에 썼던 논문에서 차분한 어투로 이제 그 일본의 인구 2.9%가 빠져나간 그 순간 조선의 경제는 붕괴됐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 허약한 식민지 시간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거 할 얘기가 없는 이건 뭐 이걸 이렇게 설명하나 싶은 거죠. 실제로 뭐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익히 아는 거지만 뭐 그 거의 90% 이상이 물론 이제 그 식민지 경제 전체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인을 제외한 일본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수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면 각각의 분야에서 실제로 조직적으로 조선인들의 식민지 안에서의 산업화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갔었을 때 무너졌던 경제 위축 그리고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게 지금 수량사로 계속 연구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일제시대가 그렇게 성장의 시대였느냐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논증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었던 김남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단순 도표를 갖고 얘기하지만 저런 도표들은 지금 김남영 교수가 저거 주장한 게 언제고 저거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김남영 교수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런 걸 갖고 와서 밀어붙여서 학계에서 결론이 나야 될 문제고 자기가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면 되는 건데 교과서에다 밀어붙이면서 이걸 안 바라보면은 다들 올드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 뭐 첫 시간에 다룬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림이 좀 나아졌다. 이런 잣대들을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들이대는 그 분위기나 그 시각 이게 참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앞뒤를 도저히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좀 황당한 제안들이 일단은 먼저 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식민지 근대화를 우리가 대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이게 약간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계속 보시면 알지만 제가 책을 쓰는 것과 책을 홍보하는 것과 굉장히 집중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스스로 지금 곤란하기라다 나 자신을 너무 빠뜨려서 괜히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더나 독서 대중이 너무 빈곤하고 네. 사회적 이슈를 소비하는 방식은 되게 단순하고 그거를 사실은 전 지식인들도 악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이론이 맞고 내 이론이 아니면 다 이게 뭐 빨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삼박자가 너무 이제 가는 거죠. 너무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딴 데서 이제 옛날에 그 최영학 변호사님이 이제 심 선생의 문제의식은 그렇게 독선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던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정상적 수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상적 소통을 하는 지성인들의 문화가 관철되지 않는 한 어떤 주제가 됐든 똑같이 왜곡되고 똑같이 타락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지금 심각하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근혜는 구속할 수 있고 이재용을 구속할 수는 있지만 내면에 혹은 우리 사회에 있는 문화의 한계라는 것은 이건 구속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저도 그 점 되게 동의해요. 그리고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박근혜가 구속되고 박정희의 모든 유산들이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단순화시켜서 몰고 갔던 그 사유나 논쟁의 대중적인 이제까지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청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박사모로 대별되어지는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사실도 없고 맥락도 없고 이랬던 논쟁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프레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여기는 많이 안 들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낙곰수 시대의 청산 이라는 화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낙곰수가 그 시대 때 활약했던 어떤 가치를 절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분들의 아주 중요한 활약들도 다 존중하고 저도 뭐 좋아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그런 이명박 시대나 박근혜 시대라는 그런 절대 어떤 포갑 속에서 그것들을 조롱하거나 음모를 얘기하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의 관성이 의미가 있었지만 그 동력만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되게 그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낙곰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 시대를 넘었다라면 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다시금 독서 대중, 독서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위적 대학생들의 힘 그리고 지성인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갖춰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수많은 긴 호흡을 통해서 개선시켜야 될 사회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답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스트레스들이 큰 것 같아요. 저도. 글 속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조금 약간 의문스러웠던 것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탈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 단선적으로 이제까지 좀 묘사해왔고 봐왔다. 그건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좀 그 구체적이고 생생하지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수탈을 접근하는 게 너무 단선적인 관점의 문제였는지 이게 좀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관점의 문제죠. 관점이 너무 단순했어요. 너무 단순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당했다. 그러니까 당한 것이 본질이고 당한 것이 맞지만 당했다는 얘기만 계속 강조하니까 그 공간에서 당했다는 거 외에 다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위안부들이 나 징용 같은 게 사실은 임금을 속여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강제징용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거는 일자리 때문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제징용과 강제징병이나 뭐 어떤 위안부 같은 건 다 돈을 매개로 꼬셔서 사기를 쳐서 데려가는 건데 그것이 애초에 불법성이 있으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모 이런 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거고 또 아니 뭐 많이 뜯겼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한 50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뜯겼다라든지 산림의 상당 부분이 이제 뜯겼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냥 뜯겼다로만 기억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시간대도 돈 벌던 사람은 돈 벌었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사실 더 따지면 식민지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같이 무슨 지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계속 뜯어먹기 위해서라도 어떤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수탈이라는 것이 본질은 맞지만 모든 걸 다 수탈로만 해석하고 수탈로만 느끼게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상당 부분 이제 통계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부풀려지거나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한계였고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그 보는 관점이 너무 단선적이어서 그런 문제점을 놨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다양한 반대의 논리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생생함을 가져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러니한 건데 일본이 살림을 다 국유화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냐? 일본이 살림을 국유화시키니까 이것들이 조선 민중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율적인 어떤 벌목권, 화전권을 다 날려서 민중들이 힘들어졌다. 딱 이렇게 배워요. 근데 사실은 어찌됐건 일본이 국유화를 시켰고 국유화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는 국유림이 됐고 그 국유림에다 나무를 세워서 우리가 항상 푸르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그걸로 박정희를 미화시키거나 일제를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참 아이러니한 효과가 났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제가 우리 광산을 풀게 하려고 살림을 국유화시킨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각도로 나가기 시작하면 너 그래서 지금 박정희 칭찬하자는 거 이게 딱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효과라는 것은 근과 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수준이 높아짐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책자를 보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뭐든지 보든지 간에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여전히 그거예요. 당했다. 내지는 아무튼 나쁜 놈이다. 그거 이상으로 넘어서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취약한 것은 과연 어디서 기인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역시도 그런 식의 기술밖에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야, 이럴 때 갑자기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한 하나일 수 없는 역사란 책이 번뜩 떠오르는. 네. 저는 이제 청취자의 입장에서 좀 질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이 책은 못 썼고 저희 전작인 오늘 다 자꾸 다른 책 얘기하는데 큰일 났다. 눈빛이 안 좋아지세요. 근데 괜찮아요. 시선을 피하셨다. 단박에 한국사에 좀 넣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역사에 대해 쓴 책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쓴 책 같은 것들 보면 그러니까 베트남의 이제 소위 말하는 베트콩이 나오기 전까지 베트남 민족운동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왕정 체제를 벗고 이제 결국 프랑스의 근대 문명의 수요를 받으면서 근대적인 회사를 만들고 자신들이 작더라도 누려왔던 근대적인 기득권을 더 유지 확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민족운동의 하나의 발판이 되긴 돼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런 게 초기에 기초를 형성했고 그걸 딛고 중국의 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와 우리도 순원처럼 국민혁명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베트남 국민당이 만들어지지만 얘네들이 이제 너무 지나친 초기의 봉기 때문에 일찍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치민으로 대별되는 이제 이제 베트남 공산당이 나오면 성공하는 과정이 그냥 객관적으로 담담히 서술이 돼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막 그걸 갖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저걸 왜 저 베트남에서 프랑스와 타협한 저것들을 나쁘게 묘사하지 않았어. 이렇게 시비 걸지 않아요. 남의 나라 역사에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제가 그렇게 묘사했어도 그걸 갖고 문제 제기를 한 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연구자들의 연구를 뭐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사고의 방식을 굉장히 강요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소스를 갖고 진지하게 평가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답을 다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 예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지금 요즘은 좀 그런데 이만리 장성,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만리장성을 더 늘려서 고구려 장성까지 이어온다. 근데 그것도 이제 옛날 남경태 선생님 그 라디오에서 교수님 나와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이제 중국에서 했던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장성 복원 작업 프로젝트인데 많이 외국 보도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그 학자들만 아는 얘기고 역사 스페셜에서부터 그냥 이건 다 이어가지고 그냥 막 다 중국 땅이라고 해버렸다라고 이미 보도는 다 나왔고 사람들은 저 나쁜 동북 공정으로 이미
평가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 아무 효과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좀 선동이 먼저 가는 거고 평가 자체에 대해서 사실 또 그런 거 의존해서 지성인들도 계속 그걸 욕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답답하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은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죠. 나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때리고 뜯어가고 이거 단선적인데 제가 계속 책에서 논의하고 싶었던 건 저 시기 때 저는 자본가 정신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를 거쳐서 자본가 정신이나 노동자 정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로 미국 연구자들이 연구인데 전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근데 자본가 정신이나 노동가 정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70년대 때 도시산업선교회나 60년대 때 어떤 그런 노동탄압 같은 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자본가 정신이었고 노동자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힘을 등에 업고 다 억압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빨갱이로 몰고 그리고 아주 낮은 급여 조건을 통해서 쭉쭉 빨아내고 이런 식의 노동문화를 정착시켰고 강제징용 당시엔 더 심각하게 그걸 끌고 갔고 그러고 나서 해방된 다음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서 우리나라의 산업문화에 또 다른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거는 억압과 수탈의 또 다른 유형인데 억압과 수탈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감정이 우선되면서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나. 우리 영화를 보도 그러지 않는데 좀 그런 건 좀 답답한 현실이라는. 자꾸 이경제학자의 편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아니 실제로 그 지난 시간에 그 심영원 선생님께서 그 일제 시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일제 시대에서 그 일제라고 하는 그 식민 지배 체제의 어떤 과정 또 내지는 그 시스템 어떤 그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얘기되지. 그 나쁜 과정의 실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국제적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혹독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브루스 커민스 같은 사람 책 보면 혹독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본가가 자생한, 그러니까 조선인 자본가가 자생한 나라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래 버리면 이제 또, 그럼 너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냐. 근데 브루스 커민스가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메커니즘이죠. 지배의 장치가 어땠는가에 대한 객관적 규명. 이게, 좀 오늘 자꾸 이렇게 이경작처럼 가면 안 되는데 36년간을 잘 통제했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를 36년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거고 무너졌던 것도 전쟁에서 져서 그런 거지 식민지 통치에서 실패해서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대체 이 신생국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식의 식민지 메커니즘으로 이 나라를 운영했는가. 이걸 운영했으니까 만주국도 운영했고 만주국을 점령했었을 때 박정희 같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저기 가면 출세할 수 있다. 오조개파란 말에 반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규명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나쁜 놈 하다 보니까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또 사실 인도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심지어 뭐 영국의 영광, 프랑스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걸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못하죠. 근데 가만히 냉정히 따져보면 프랑스는 스스로 자멸한 게 크잖아요. 베트남전도 그랬지만 알제리전도 그렇고 자신들의 식민지 장치가 무너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나쁜 놈 나쁘죠.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쁘다라는 말 속에서 좀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악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금 그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문득 그 생각도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당시 일본 제국주의 관점에서 36년간의 통치의 과정들을 한번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포근이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또 압력입니다. 저희가 김학원 대표님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피해자 네네.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봤는데 정말 일본의 당시의 공국주의의 핵심들은 이 일본 통치, 일본의 그 한국 이 조선의 식민 지배를 어떻게 기획했고 어떻게 운영했고 그렇죠. 네.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통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정말 그들의 입장과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재구성해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네요. 네. 호근 형은 어떠세요? 전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기에 피해자 입장에 서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하는 일인데 마찬가지 시대에 비슷한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그 다른 나라의 피해자 입장에 서는 것을 잘 못한다.
이게 어쨌든 그 객관화 혹은 보편적 이제 세계사로서의 인식 이게 이제 부족한데 오히려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란을 보면 그 가해자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선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에 뭐 식민지를 운영하는 제국으로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과 또 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찌할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이런 것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인정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쓴 36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면 그렇죠? 네, 악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면. 그 맞아요. 그런 식의 연구 작업이 아예 없진 않지만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좀 디테일한 뭐 그런 연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저희 이제 오늘부터는 한 3, 40분으로 압축하기로 약속을 좀 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이거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이제 말미에 좀 던지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제 시대 때 수탈과 한편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개발로 얘기했지만 이제 근대화. 그다음에 그 이후 독재와 산업화. 이 두 가지 부분이 맞닿아 있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뭐 이승만 박정희를 얘기하면서 더 연장은 하겠지만 1차적으로 그것이 일부 근대화가 됐든 안 됐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식민 수탈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의 관점으로나 그 당시의 관점으로나 세계 평화 질서의 과정에서 이것을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 행위다. 이거는 동의한 거 아닌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식민주의.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야 뭐. 일본의 식민 지배가 국제적인 범죄 행위였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국제적인 범죄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연대 여기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응징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배상 내전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가 아닌가요? 조금 더 제 생각도 좀 단선적인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단순화된 논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첫 번째는 정말 근대화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이었느냐. 그렇죠. 세계의 질적 변화가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철도가 놓여지고 네. 교통이 발달하고 농업 구조에서 공업 구조로 이전되고 그러니까 그로 인한 세계 체제의 변화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지만 체제와 생활 양식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삶의 만족도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농민으로 살면서 조금 더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아주 안정된 삶을 사는 것과 노동자가 돼서 굉장히 힘들고 혹독한 삶을 사는 것 중에 누가 더 낫냐 하면 이건 결코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근대화가 있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근대화의 결과가 꼭 긍정적이냐라는 건 절대 이제 섞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뭐냐면 뭐 이건 조금 더 미래적인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근대화를 꼭 해야 되냐라는 것도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대화의 결과라는 것이 지금까지 와 보면 지구가 점점 숨쉬기 힘들어지는 공간이 되고 이대로 계속 가서 과연 그러니까 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버텨낼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위기로까지 팽창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 것이 그러니까 왜 꼭 근대화로 갈 필요가 있느냐? 적당할 때 차라리 죽고 뭐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이 책에도 잠깐 넣어놨지만 조선시대 그 구원말에 있는 그냥 평범한 농촌 사회의 삶으로 살다 가는 것과 지금 이렇게 많은 풍요로운 걸 누린다고 하면서 뭐 그냥 뭐 혼밥, 혼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근데 되게 늙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는 이 과정들 도대체 무엇이 더 나아졌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입해 본다라면 저는 근대화라는 질문 자체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하나 여기다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되게 기분 나쁜 게 제국주의 문제나 식민주의 문제를 반성하는 게 흥미롭게도 유럽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해자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나온 무슨 책도 읽었었는데 사실 되게 모욕적이었어요. 왜 모욕적이었냐?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념 규정을 잘 아니까 자신들이
인권이라는 걸 설정하고 그 인권과 어긋났던 자신들의 프랑스 제국주의를 다 정리를 해요. 되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때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다시 자기들이 때린 거를 잘못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또 설명하는 책이에요. 물론 이제 반성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프란츠 파농의 뭐 대지의 뭐 검자시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건 문장이 논리적에서 감동받았던 것이 아니라 흑인이 흑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걸 절대 모른다라는 정서에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 정서의 충격 속에서 그러니까 스탈론이 문제가 많지만 일제시대를 스탈로 보는 거 본질 그 자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안식감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식민주의를 반성하는 건 또 그때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반성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얼마큼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 묻고 싶은 물론 이제 우리 휴머니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르몽드 세계사라든지 하나의 수 없는 역사 같이 좋은 작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승자의 자기 반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뭐냐면 반성의 맥락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어찌됐건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구체지와 결별해서 자생적으로 성공한 나라 많은 한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유럽 의존도라든지 구제국주의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고 여전히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와 지금 질적 단절을 통해서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극단의 논쟁이 아닌 식민지 시대에 대한 객관적 검토라든지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면 그 부분에선 상당히 새로운 세계사적 산출물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승자의 자기 반성이 아닌 패자가 승자 정도 돼서 만들어내는 성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겪어온 삶의 호흡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좀 힘든 부분이긴 했지만 서원적으로 한번 다뤄본 거고 아까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런 일제시대에 대한 연구가 정말 가치 있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제시대를 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과 시도들이 그냥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다는 선생님께서도 본문에 그런 표현 쓰셨는데 그게 이제 그려지는 게 뭔가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거를 개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수치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론을 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그 수치가 잘못됐거나 그 수치가 왜곡됐다는 얘기를 똑같은 이제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 맥락만 계속 남아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내리 속에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이 이상한 모순에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반박으로 쓰질 않고 이 경제학자를 데려온 게 현실에는 없어도 이런 분이 좀 있어야지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건설적으로 끝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지만 개연성 있는 캐릭터인데 이 정도의 소통을 본인은 분명히 스탠스가 지금 경제사학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통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여러 소통을 하면서 좀 다른 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맥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포근이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프레임이 다 정해져 있으면 그냥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너무 정말 이렇게 공고한 프레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뭔가 그 프레임이 좀 거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사실상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나 논의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거치고 국정교 가서 사라지면서 관심도 사라질까 봐 문제여서 이 책 좀 사봐요. 좀 힘들게 썼다고 이거. 자, 오늘 저희가 다른 문제가 조금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좀 다가가기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이제 걷어내면서 그죠? 기존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걷어내면서 우리가 좀 더 깊고 풍요롭게 한번 조망해보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정도의 의미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심영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의 주요 쟁점 논의 심영환의 역사 토크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 잘못 기운 대한민국의 첫 단주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